그 예술을 샤론의 꽃이라고 부르는데 무궁화의 원산지가 어딘가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추적을 하면은 예술가 활동했던 팔레스타인 지역, 그 중동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무궁화의 그 근원이 뭐냐면은 로즈 오브 샤론입니다. 그 샤론의 가문이 그래서 그 무궁화를 우리 민족의 민족 정체성과 오버랩시킨 측면도 있지만 어느 정도 신앙적인 동기도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해방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 상징으로 채택되는 과정에서 그 남궁 정론이라는 무궁화 운동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북촌의 심장부로 이제 전혀 들어왔는데요. 지금 와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아담한 한옥 그 집 있죠. 이런 집들을 너무나도 이렇게 아름답게 느끼면서 많은 해외 관광객들이 북촌을 찾는데요. 사실 북촌의 옛모습은 이런 작은 한옥들이 있던 곳이 아닙니다. 99칸이라고 불리는 그 거대한 건문 세족들의 대저택들이 이곳을 즐겨한 곳이었는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하면서 그 권세자들이 없어졌잖아요. 일반 서민들은 이곳을 여기 있는 대저택들을 살 수 있는 형편이 되는 사람이 없었어요. 양반들은 몰락해 있고. 근데 바로 일제강점기 되면서 저 지금의 남대문과 명동 저 진국의 충무로 쪽에 모여 살던 일본인들이 인구가 급증을 하게 된 거예요. 일제강점기 되면서. 그래서 저쪽 남산 아래쪽에 후안동, 동자동 이쪽으로도 또 택지가 조성이 돼서 나가고. 근데 일본 사람들이 어디를 눈독을 들였냐면 바로 이 그 청계천 이남의 명동 쪽에서 청계천 이북의 종로 쪽으로 일본인들이 넘어오고 싶어 했어요. 근데 바로 이 일본인들을 이쪽으로 못 오게 저지하려고 이제 나름대로 여러 방식으로 안간힘을 쓰는 과정에서 야쿠자들하고 종로 깡패들이 서로 싸우는 게 장군의 아들 같은 영화에 나오는 장면들인데, 한편으로는 여기 버려진 곤문세족들의 대저택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이거를 일본인들이 매입을 해가지고 다 밀어버리고 일본식 양반 건물이나 일본식 다다미집을 지으면 이제 일본인들 구역이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경계를 했던 사람이 바로 조선 일제강점기 때 3대 재벌 중에 하나였던 부동산 왕 정세곤이라는 분입니다. 정세곤이라고 요즘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금강왕 최창학 씨, 그 다음에 유통왕 박흥식 씨와 더불어서 부자였습니다. 경남 고성 출신이었는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은 이 종로 지역에 땅들을 매입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던 곤문세족들의 대저택들을 밀어버려요. 그리고는 아주 컴팩트한 아담한 개량 한옥들을 다다닥 짓습니다. 그러니까 한옥인데 현대식으로 이렇게 소규모 가정이 단촐하게 지낼 수 있는, 하지만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아담한 한옥을 도구평으로 개량 한옥을 단지를 조성해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세도가들의 집들이 아니고 일반 서민들도 마음을 먹으면 들어와 입주할 수 있는, 요즘은 처음에는 신도시 아파트 같은 개념으로 이 정세곤 씨가 그런 이 택지를 조성하면서 여기 북촌, 가해동, 계동뿐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익선동, 창신동 이쪽 일대 강북의 청계천 이북에 있는 조선인들 거류 지역에 조선인들이 더 많이 들어와 살 수 있게 싹 밀어서 택지를 조성해요. 정세곤이 했던 말 중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절대로 한옥에 살지 못한다. 이게 이 정세곤의 부동산 택지 조성 운동이 하나의 민족운동적 차원의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창학 씨나 박흥식 씨는 돈을 벌어서 일제가 요구하는 대로 일본에 부역했지만, 이 정세곤 씨는 이렇게 부동산 택지 개발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을 가지고 조선어학회가 창설됐을 때 뒤에서 후원을 사무실도 만들어주고 재정 뒷받침을 해서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드는데 가장 결정적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죠. 조선어학회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 정세곤 씨가 함께 연루돼서 고초를 겪고 그동안 모았던 모든 재산을 강탈당하고 빈털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세곤이라는 인물이 이 북촌을 만들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북촌의 한옥단지는
정세곤의 작품이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이런 한옥의 모습이 조선시대의 모습으로 찾아가실 텐데, 이건 아주 근대 풍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근대식 대략 한옥 안에 지금 현대식 이런 새로운 문화 창출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되게 흥미로운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집들이 다 정세곤의 네. 이제 거의 마지막 코스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족 문화운동 차원에서의 부동산 새로운 택지 조성 사업을 벌였던 정세곤 씨, 그분이 조선어학회를 후원했던 대표적 후원자였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여기 북천 안에 조선어학회 사무소가 개소가 되었고, 여기에서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고 제대로 근대 현대식 방법으로 이렇게 연구되지 못했던 지역 방언들을 수집하고 그것을 다시금 체계화해서 우리말 큰 사전을 기획했던 조선어학회, 이 조선어학회가 시작된 곳입니다. 근데 바로 이곳에 참여했던 그 어학회 멤버들이 다 주시경 선생의 제자들이죠. 주시경 선생은 상동교회에 출석했던 교인이었고, 상동 청년의 member였고, 상동 청년학원에서 많은 기독교인들과 청년들에게 한글을 가르쳤고, 한글의 현대화에 초석을 놓았던 분이 주시경 선생이었습니다. 개인집이니까 조금만 마이크 아니, 죄송해요. 마이크 끌게요. 아무튼 이제 조선어학회 아까 우리가 대한기독교서의 성수공회도 갔었는데, 선교사들은 당시 업문 집단문이라고 불리면서 차별받던 한글이라는 조선의 문자를, 그 가치를 일찍이 알아보고 선교의 언어로 한문이 아니라 한글을 채택하고 성서 번역도 한글로 하기로 결정합니다. 공식적 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문서 출판 운동도 한글로, 순 한글로 하자. 그래서 한글 전도 책자와 한글 교양 서적들을 조선 예수교서에서 출판을 하죠. 그러니까 이 초기에 사회적으로 매장돼 있고 활용도가 현저히 낮았던 한글의 가치를 다시 재조명하게 만들었던 것이 기독교의 역할이었는데, 바로 그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던 주시경 선생, 그의 후예들이 나중에 조선어학회를 만들고 우리말을 수집하고 체계화하는데 참여했다. 그리고 일본은 민족 말살 정책, 한국 식민 정책에 의해서 조선어를 아예 말살하는 것이 제국주의 통치 방침이었는데, 이 조선어를 지키고 체계화하는 것이 바로 항일의 연장이었다. 그리고 이때 참여했던 조선어학회 멤버들 상당수가 연희전문학교 출신들, 연희전문 교수 외솔 최연배 선생을 비롯한 연전 출신의 기독교 크리스찬들이었고, 조선어학회가 1942년 그러니까 일제 말기 전시체제 하에서 은밀하게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들다가 결국은 이렇게 집단 검거가 되고, 그 중에서 몇 명의 옥사하는
그런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만들었던 우리말 큰 사전의 원고가 어디 압수가 돼가지고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서울역의 화물칸 창고에서 발견이 돼서 해방 직후에 이거를 바로 인쇄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말 큰 사전이 해방 직후에 바로 반포가 되고 이 조선어학회의 이 연구 자산을 토대로 바로 국어 책들이 만들어지게. 해방 직후에 많은 어린이들이 바로 한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이분들의 헌신과 이 순환을 극복했던 불굴의 의지로 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코스인데요. 가보시면 여기 보면은 아까 우리가 정세군이 만들었던 계량 한옥하고 좀 다르죠. 촌하면 딱 떠오를 수 있는 공문 세족의 대저택의 모습은 이런 거였을 거라고 짐작할 만한 북촌의 진짜 진면목을 보여주는 집이 바로 이 집입니다. 고 윤보선 대통령 고택이라고 불려지고 지금도 윤보선 대통령 가족들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고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윤치호나 윤치영 등등의 아주 윤씨 집안, 대단한 윤씨 집안의 한 집안이죠. 근데 바로 이 북촌에 이 대저택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가해동이나 개동 쪽에 가면 있는 따닥따닥 작은 한옥들과는 달리 이거는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윤보선 대통령이 어쨌든 민주당 대통령이었고 1960년대 박정희가 집권을 하면서 민주당은 야권이 됐고 야권의 중심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부에서 여기 요 앞에 건물을 사가지고 요 위에 옥상에서 맨날 망원경으로 내려다보면서 감시를 했대요. 그러니까 자꾸 쳐다보니까 신경질이 나잖아요. 그래서 윤보선 대통령 집안에서 나무를 심었대요. 나무가 심어서 올라가니까 그 위에다가 중앙정부부에서 증축을 했대요. 증축을 했는데 또 나무가 또 자라잖아. 나무가 자라서 또 안에 안 보이네.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 안 보이네. 그래서 그 위에다 또 증축을 했대요. 그래서 이건 윤보선 고택인데요. 맞은편에 있는 요 집은 지금의 재산 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중앙정부부가 오랜 장기 집권 독재 시대 동안에 야권의 제야 지도자였던 윤보선을 감시하기 위해서 계속 증축해 올라갔던 무허가 감시탑이다 이렇게 전해지는 건물입니다. 되게 모양이 독특하죠. 이게 뭔가 설계를 체계적으로 가지고 지어진 건물이 아니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증축된 건물. 이 바로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뭐라고 명명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모여있던 건물이고 여기가 이제 안동교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쪽에 아래 이문동 승동 탑골에 있는 승동교회가 이제 백정 출신이 장로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양반들이 또 따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바로 이 양반 동네 중에 양반 동네 센터인 이 안동에 이제 양반교회가 따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어떤 그런 마지막 전근대적 가치를 고수하는 어떤 양반들만의 교회라는 이미지, 약간 보수적인 이미지가 강해 보이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선교사들과는 조금 거리두기를 하면서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인 한석진 목사를 모시고 와서 독자적인 한국적 양반교회가 모색이 되는데 이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아주 보수적이고 이렇게 배타적이고 이렇게 권위주의적일 것 같은 이 양반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체득한 이후에는 그동안에 서울 장안에 있는 교회들은요 다 여자하고 남자하고 따로 예배드렸어요.
중간에 커튼을 치든지 병풍을 치든지 여자 남자 따로 예배 드렸는데 이거 여자 남자 따로 유별 이렇게 따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는 기독교의 가치와 부합되지 않는다. 그래서 서울 시내에서 아마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가장 먼저 남자 여자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찢어서 같이 남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단행했던 그런 교회가 또 안동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안동교회 유성준 장로라든가 여러 그 민족운동가 출신의 지도자들이 이제 안동교회를 중심으로 교육운동을 펼치고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이제 그 엘리트 양반들이 이 기울어져가고 무너진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까를 가장 먼저 고민하고 스스로의 권위를 내려놨던 그런 어떤 진보적인 또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런 교회 전통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랫동안 최근까지 목회하셨던 이경재 목사님, 예수기 장로의 통합 총목사님이신데 사회적인 발언과 사회적인 메시지 가장 적극적으로 내시기도 하셨고요. 한편으로는 또 양반교회다 보니까 이분이 90년대쯤인가 한번 제사 문제, 이제 기독교인 또 제사 그냥 같이 이거를 미풍양속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발언을 하셨다가 예수기 장로의 안에서 아주 난리가 났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남들이 주저하고 얘기하지 못하는 걸 먼저 앞서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사회 리더로서의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또 계속적으로 보여줬던 그런 전통을 안동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근대화 과정 속에서 기독교 선교를 통해서 다양한 부침과 갈등 여러 우여곡절 끝에 기독교와 이 현대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여러 가지 긍정적 역할도 있고 아쉬운 측면도 있는데 역사 답사를 통해서 기독교가 앞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발견하는 깊은 배움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3시간 남짓 시간 동안 함께 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오늘 답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